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시작부터 잠겼네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어 아마 일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할 때 시계를 먼저 확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은 지각을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래도 약간 느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일 주일에 그래도 월요일 날 시작인데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뭐 저한테 뭐 저한테 호기심을 가지신 건 아니겠지만 그냥 '제 시간에 시작하나 보자.' 약간 이런 게 있다는 건 뭐 하나의 아주 사소한 즐거움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김뚜인 님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10 시에 시작해서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피디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원래 시간 맞추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어 그러니까 저의 생활 패턴을 쪼끔 더 제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겠죠. 예. 뭐 그렇다 그래 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뭐 늦거나 뭐 지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유도리가 있고 없고에 대한 거를 쪼끔 그래도 가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제 시간 맞춰서 오는지 안 오는지 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모르게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순간이죠. 이것도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 순간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으면 '아, 그냥 빨리 신경 쓰는 거를 처리하자. 어 움직이자.'라는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미루지 않고. 그게 이제 지금 이 순간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영돈 님께서 가장 먼저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예. 저랑 김싱아 PD님, 김준혁 PD님, 그리고 오늘 병원 가 계시는군요. "대학병원 외래 진료가 있어서 병원 가는 길에 휴게소 화장실에서 간신히 인사드려요.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을게요." 하셨는데, 네, 병원 진료 잘 받으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 님께서 인사해 주셨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딱 시간 맞춰 온 거에 대해서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 바다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이채영 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게 힘드네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쵸.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힘들다.'라고 선입관을 가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뭐가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게 운동이 됐든 씻는 게 됐든 먹는 게 됐든, 예, 전화를 하는 게 됐든 아니면 숙제가 됐든,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빨리 해치우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인데도 그걸 머리 안으로 '아, 지금 이 순간에 헤쳐나가는 게 참 어려워.'라고 스스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해 버리면은 뒤로 빠지는 거죠. 예. 김주인 님께서는 "근데 선생님 즐거운 비온 뒤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편하게 오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요. 예. 그리고 일정 부분 한 주의 시작이거든요, 저한테도. 예, 이게 매주 첫 스케줄이 이제 비욘디고, 비욘디 앞에 스케줄을 집어넣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통 하루를 시작하는 게 10 시가 정말 빠른 시간대거든요. 보통 제가 10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원래 비욘디 시간도 11 시였죠. 11 시였다가 음 그때 제 뒤에 한 선생님이 방송을 하신다고 하셨나? 그래서 제가 아마 10 시로 당겼던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뭐 10 시에서 10시 반 이쯤이 보통 제가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침에 자꾸 강연 의뢰가 들어와서 이게 고민입니다. 시간대를 좀 더 저녁형 인간인데 아침형 인간으로 당겨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오늘은 주제가 아주 복잡한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주제에 맞는 질문이든 아닌 질문이든 편하게 남겨 주시면 중간중간에 계속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는 거 역시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카르페 디엠 님께서는, 예, "이광면아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홍해걸 박사님의 이모티콘으로, 네, 해 주셨고요. 행복둘 님께서도
인사해 주셨고요. 탁구 대기 중이라 그러셨네요. 네. 탁구 치시는 걸 기다리시는 중이신가 보네요. 아 김뚜이 님께서는 암 3 회차 인생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재발이든 아니면은 별도의 암이 또 있었든 세 번째 암을 경험하셨던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과 마음과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트라우마거든요, 암도. 암도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라는 게 우리의 삶을 되게 갉아먹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트라우마를 잘 헤쳐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시각이 그 어떤 사람보다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즉 역전의 용사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인생의 시련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뚜이 님을 어르신으로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야 오해하실라.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 우리 사회가 예전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그 공경, 존중 혹은 존경 예 혹은 배려, 예절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져 나갈까에 있어서 그럼 과거에는 왜 그게 됐을까냐는 거죠. 예. 과거의 어르신들이 지금의 어르신들과 다른 점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은 더 오래 사셨다는 거? 지금의 어르신들은 이제 기대 수명이 더 높아졌으니까요. 근데 왜 달라졌을까에 있어서 음 과거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인생의 고난이나 상처를 겪어 나가는 게 디폴트 값이었죠. 즉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게 인생의 불확실성이나 인생의 난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절망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디폴트 값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회는 그거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불확실성을 안 가지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옛날엔, 아주 옛날엔 애가 태어나서 100 일이라도 살아주면 다행이죠. 1 년을 살면 아주 감사한 일이고요. 왜냐하면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영아 사망률이 극도로 낮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때 역시도 부모가 살아가는 게 어찌 됐건 치열했고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디폴트 값이었죠.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 자라는 거 자체가 그냥 그 삶에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상황들을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 상황마다 헤쳐나가는 게 디폴트 값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존재가 귀해지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본 적 없고 혹은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넘겨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낄 때 그 조언을 어르신들을 통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 역시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진짜 역전의 용사처럼 예 삶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을 겪어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경륜이란 게 있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즉 그게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즉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녀나 손주들이 뭔가 불안하고 불확실해 되게 걱정해야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 한 시대를 이렇게 쭉 살아냈던 그 어르신의 힘으로 자녀 세대를 이렇게 수딩 즉 달래주는 거예요. 안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괜찮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어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일본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제가 다녔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희 부모님이 일본에서 일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중학교 때 잠깐 일본에서 살았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인 거죠. 예. 모든 애들이 느낄 정도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안해하죠. 일본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지진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훈련을 하거든요. 그걸 주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 뒤에 등받이 같은 게 있어요. 쿠션 같은 게. 예.
그러다 지진이 생기면 그 쿠션을 빼다가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그 2 층이나 3 층에서 그 마치 그 비행기에서 탈출할 때 쓰는 그 미끄럼틀 같은 건가요? 에어 미끄럼틀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는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순간 이제 땅이 흔들리니까 아이들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우리 땅이 흔들리니까 순간 이게 큰 지진이 아니까 염려스럽잖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지진이면 괜찮아. 피난 안 가도 돼. 예. 괜찮으니까 그냥 집중하고 그냥 어차피 이거 지나가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 이러면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선생님은 더 오랜 기간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하다 보니 그 지진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거에 대한 감지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희들은 그런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즉 경험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배려와 예절로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그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의 상황을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커버해 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의 영역이 점점 줄어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얘기가 좀 새긴 했지만요. 그래서 김뚜인 님께서 어쨌든 네. 암 3 회차 예 인생이라는 거 자체는 '그만큼 내가 역전의 용사처럼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렸구나.' 네. 나는 어떻게 보면은 삶에서의 사소한 갈등이나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은 슥슥 이제 헤쳐나가기가 수월해지시는 거겠죠. 그만큼 단단해지시는 거고요. 네. 오영돈 님께서는 네 "원장님의 따뜻한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이 순간 잘 살아낼게요.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네.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오영돈 님한테 항상 응원에 뭔가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양윤정 님께서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와 미루는 것이 좋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아들내미를 보면 답답하죠. 어른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답답합니다. 그건 뭐 아들내미나 딸내미나 다 마찬가지죠. 네. 아이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 하고 음 힘든 게 있으면은 그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밀어 놓는 거거든요.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죠. 인생에 있어서의 책임감이 달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른이 된다는 거는 예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를 알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게 어른이잖아요. 어 이제 자녀 자꾸 얘기가 쪼끔씩 새 나가긴 합니다만 근데 어차피 이것도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제가 언제 어른이 돼 가고 있을까를 고민해 봤어요, 저 스스로도. 근데 이제 의사들이 어른이 늦게 됩니다 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의사 선생님들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어른이 좀 늦게 돼요. 왜냐하면 어 내가 내 인생이 뭐라 그럴까요? 독립된 개체로 '내 인생을 온전히 나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다.'라는 거를 실감하는 순간이 늦게 찾아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에 들어가죠. 의과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기간이 길어요. 6 년이잖아요. 6 년과 인턴 레지던트 기간까지가 다 교육 기간이거든요. 물론 인턴 레지던트 기간을 교육 기간으로 교육의 시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인턴과 뭐 예를 들어서 레지던트라 그러면 대리급쯤 될까요? 예.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한 개인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독립된 개체죠. 근데 약간 병원에서의 인턴과 레지던트는 약간 보호받는 존재의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향후에 지금 의료대란 이후에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될지는 이제 우리 사회가 다시 의료계 내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영역이겠죠. 여튼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끝내고 나면 30대 초반이 돼 버려요. 예.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럼 30대 중반이 돼 버립니다. 그럼 제가 온전히 그냥 '아 이제는 내 몫으로 나의 모든 책임으로 내가 의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뭔가를 살아가야 된다.'고 느낀 거는 30대 초반이에요. 아니 초반이 아니에요. 30대 중반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지금 이 펠로우라 그래서 임상 강사를 했잖아요. 임상 강사를 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2-3 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제 뭔가로 저 자체로 이제 무언가를 끌고 나간다고 느낀 게 30대 후반이 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도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당 부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어찌 됐건 기관 안에서도 배려를 좀 많이 받는 상황이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어른이 늦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어른이 된다.'라고 느꼈던 순간은 제가 만약에 저 혼자서 인생을 살아갔다면 그리고 혹은 제가 결혼만 해서 인생을 살아갔다 그러면 쪼금은 더 어른이 아닌 듯한 느낌으로 산 게 길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저한테 자녀가 생기는 순간 이건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될 존재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내 인생도 책임 못 지는데 자녀를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녀를 딱 낳는 순간 그 순간 약간 반강제적으로 제가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한편으로 연애도 잘 안 하려고 하는 시대를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이게 왜 그런 걸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게 아닐까?' 예. 우리가 우리 이 즉 뭐 저도 이제 저희 자녀 세대까지는 아니고 저희보다 한 반 세대 정도 아랫세대 그러니까 저희 조카뻘 세대 예 조카뻘 세대들이 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출산도 많이 안 하고 예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불확실의 세상에서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불확실성을 줄인 상당히 안정적으로 통제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죠. 그러면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안에서 불확실성이 생길 만한 것들을 다 통제해야 돼요. 그게 연애도 들어가고 결혼도 들어가고 출산도 들어가는 거죠. 즉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불확실성을 감당해 내면서 사는 게 어른으로서의 삶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를 책임져 가는 삶인데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달라지긴 했어요 저도. 제가 아이를 낳기 전과 낳고 난 다음이 그리고 이 아이가 커가는 걸 바라보는 순간 이제 제가 그 누군가한테 의지하면서 제가 저 한 사람의 몫을 못 해내는 거에 대한 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용납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아 내가 나 적어도 내 한 사람의 분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그게 결국에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말이 좀 많이 새긴 했습니다만 어른으로서 내가 나를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미루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부모의 역할은 결국에는 삶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그냥 그저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언젠가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 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방송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대치 퀴즈들이 나오죠. 뭐 7세
예 뭐라 그래요? 고시? 예. 6세 고시, 7세 고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영역이냐 하면 부모가 다 통제해 주려고 하는 거죠. 아 어린 나이 때 부모가 이 정도를 시켜 줘야지 얘가 나중에 큰 다음에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이죠. 말도 못한 착각이에요. 예.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크죠. 그걸 해 가지고 아이가 편안하게 산다고요? 아유 택도 아닌 소리죠. 택도 아닌 소리예요. 이건 아이가 어찌 됐건 삶의 난관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건 아이의 몫이에요. 아이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헤쳐나갔을 때 비로소 아이가 어른으로서 살아요. 어른으로서 살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삶에서의 방황이나 삶에서의 자녀가 일정 부분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것 그거는 아이가 감당해 나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과해야지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모는 그걸 자꾸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 저한테 진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꾸 아이의 이름으로 부모님이 진료를 보려고 그래요. 즉 아이의 예약을 자녀의 예약을 부모가 잡아 줘요, 제 외래에. 제 외래가 잡기가 쪼끔 까다롭거든요. 이건 죄송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뭐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근데도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진료를 열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료를 요즘 좀 초진을 열려고 애를 쓰는데 저도. 그러면은 그 초진을 잡기 자체가 쉬운 게 아니겠죠. 뭐 어느 순간 딱 열리면 그걸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 자녀의 이름으로 예약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호사가 이제 진료 오시는 분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리면 진료 보시는 분과 진료를 예약하신 분이 다른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그럼 대부분 부모가 자녀 거를 잡아 줘요. 이게 청소년이 됐든 성인이 됐든.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게 자녀 진료를 부모가 잡아 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좀 안 맞기는 하죠. 그리고 그 자녀가 진료를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녀분이 직접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면은 부모님의 진료를 바꿔 드립니다. 그냥 부모님이 오시라고. 자녀 억지로 끌고 오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부모가 '아 야 내가 얼마나 어렵게 진료를 잡았는데 이광민 선생님 진료 내가 억지로 잡았는데 너 무조건 진료 보러 가야 돼.' 하면은 자녀는 그거를 가고 싶겠어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예약 잡은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갑자기 그냥 잡아 놓고 나보고 가라는데? 당연히 가기 싫죠. 그러면 싸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억지로 자녀분 끌고 오지 마시고 그냥 부모님이 부모님 이름으로 진료 보세요. 그리고 진료를 잡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오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타깝겠죠. 그건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아이의 거를 부모님이 자꾸 대신해 주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저한테 진료 보시라고. 그리고 자녀한테 그냥 엄마 아빠도 뭐 엄마든 아빠든 예. 여기 가서 진료 보고 있어." 를 은근슬쩍이에요. 이건 대놓고가 아니라 은근슬쩍 흘리시라고 자녀한테. 필요하면은 부모님이 약물 치료도 하시자고.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을 봤을 때 부모님이 좀 바뀌는 모습이 보이면 예전까지는 막 내가 뭘 하기만 하면 전전긍긍하고 막 불안해하고 뭐 이것저것 다 강요하고 챙겨 주려고 그러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던 부모가 어느 순간 뭔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진료를 보고 난 다음에 뭐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바뀌었네? 왜 바뀌었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호기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지? 엄마 아빠 요즘 달라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죠. "아 뭐 나 요즘 저희 가서 선생님한테 진료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바뀌었나 보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뭐 "너도 생각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그 선생님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든데 혹시 필요하면 부탁해 볼게."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 입장에도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왜 바뀌었을까를 쫓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가 억지로 끌고 간다? 택도 없어요. 안 돼요. 이게 이런 게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런 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부모님이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거는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내가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거 정도에만 만족을 하는 게 지금 이 순간이죠. 우리는 발등에 불을 떨어져야지 움직여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살이 자꾸 쪄요.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 그냥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순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뭔가 거울을 봤더니 내가 봐도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아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아 나 몸 관리해야 돼.' 그럼 그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머리 안으로 그냥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몸이 망가져 가네. 아 나 운동해야지.' 그럼 그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가볍게라도. 뭐 거창하게가 아니에요. 거창하게가 아니에요. 갑자기 거기서 막 '아 그럼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 뭐 요즘 유행하는 게 뭐지? 뭐 어디에 소개를 받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러면은 어느 순간 귀찮아져 버려요. 그럼 또 미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 운동해야 되겠네. 아 그러면은 운동 뭐 하지?'라는 걸 고민하는 순간 좀 시간 지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있어요. 직장 일을 해야 된다거나 청소를 해야 된다거나 아이를 챙겨야 된다거나 그러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게 돼 버려요 또. 그래서 '머리 안에 뭐가 뜬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다.'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대신에 거창하지 않게. 안 되면 그냥 동네 한 바퀴라도 도세요. 그렇게라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 빠른 걸음으로라도 그냥 가볍게 뛸 수 있으면 뛰고 빠른 걸음으로라도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게 10 분이든 15 분이든 20 분이든. 내가 요즘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자꾸 축축 늘어져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자꾸 늘어지네.' 느끼는 순간 그냥 산책이라도 하는 거예요. 해라도 보러 나가는 거예요. 안 씻어도 상관없어요. 꾸미지 않아도 돼요. 그냥 모자 푹 눌러 쓰고 그냥 운동화 신고 그냥 그 순간 나가 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밖에 나가 가지고 갓 만든 빵이라도 사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이런 걸 해 볼까? 찾아봐야 되나?' 그러는 순간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란 내가 당면했을 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거창하게 한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완벽주의가 우리로 하여금 뒤로 빠지게 만들거든요. 이런 거죠. 제 지금 머리 안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머리 방금 말씀한 거 이거 있어요. 스님님께서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이불부터 개세요." 지금 이 순간 머리 안에 있는 거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김뚜희님께서 "지금 이 순간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움직이는 거다." 예. 에린킴님께서 "맞습니다. 일부러 미션을 주고 나갔다 옵니다. 맛있는 디저트 사러 가기 같은 거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냥 동네에 있는 빵집 가서 갓 지은 빵 같은 거 하나만 사 와도 인생이 되게 행복해져요.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햇볕도 쐬고 산책도 하는 거예요.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께서는 "요즘 실천하고 있는 동네 한 바퀴 후다닥 참 좋아요." 예. 그 이런 거죠. 제가 지금 계속 해야지, 해야지 머리 안에 있는 건 영어예요. 영어예요. 어느 순간 영어를 제가 너무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게 이런 거죠. 이럴 때는 참 그러니까 이 저도 이제 자녀 낳는 걸 되게 주저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녀 덕분에 제가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딸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는데 영어 공부를 한 지는 좀 됐죠.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 딸이 영어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어느 순간 되면 우리 딸이 저보다 영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머지않은 것 같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근데 저는 요즘 영어 공부를 안 하죠. 예.
요즘 거기다가 이 AI 번역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영어를 더 안 쓰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게 안 좋아요. 알아보는 게 안 좋아. 뭘 할까? 토익을 할까? 토플을 할까? 아니면 그냥 회화를 할까? 아니면 온라인 영어를 할까? 그럼 온라인 영어를 어디서 할까? 그러다가 제가 옛날부터 약간의 로망이 그 영국식 영어거든요. 브리티시 잉글리시. 예. 그래서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영문화원에서. 그래서 그럼 '아 그러면 찾아가는 걸 학원으로 내가 찾아가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까?' 그러면 뭐 막 장소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 또 미뤄지는 거예요. 또 미뤄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석 달째 미루고 있어요. 석 달째.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공략 같은 거죠. 그냥 거기서 온라인 실시간 영어를 그냥 가장 기본 단계 거를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신청하는 거예요. 뭐 3 개월에 얼마 뭐 이런 거창한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또 괜히 부담돼. 아 그러면 금액이 좀 세지니까 '아 이거 3 개월 이거 하는 게 맞을까?' 말고 일단 한 달짜리 무조건 신청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할게요. 오늘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병원 가서 영문화원의 온라인 영문화원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가 브리티시 잉글리시에 대한 약간의 그 로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마다 각자가 다 달라요. 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신청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쪼끔씩 바꿔가는 거예요. 뭐 단계를 올리든 아니면은 다른 시험과 관련된 걸로 연계를 하든 비즈니스나 연계를 하든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은 시작하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하고 난 다음이다. 그게 근데 중요한 건 거창하지 않아야 돼. 거창하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3 개월간 동안 등록을 못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장 나의 영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베스트 방법일까?' 하면 못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진짜 못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운동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거는 제가 한 4년 가까이 PT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할 때도 시작할 때도 단순한 거 없었어요. 그냥 "운동을 해야 되는데."라는 거를 친구 앞에서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운동 선생님이 있는데 괜찮어. 소개시켜 줄까?" 그래서 제 성격상 알아보다 보면 절대로 안 할 사람이거든요. 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찾다 보면 안 하게 돼요. 그 친구가 그냥 소개를 해 주겠다 그러길래 "아 그래? 아 그럼 나 그냥 할게." 하고는 연락처 받아서 바로 연락하고 그 친구가 바로 연락해 준 거예요. 제가 갈 텐데 "잘 챙겨 주세요." 그럼 저는 가야지 어떡해요. 약속이 돼 있잖아요. 연락까지 해 줬으니까. 그리고 간 거죠. 가서 그쪽에서 "아 회원님 운동 이때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길래 제가 얘기했던 게 딱 그거예요. "일 주일에 저는 한 번밖에 시간이 안 난다. 일 주일에 딱 한 번밖에 시간이 안 나니 일 주일에 딱 한 번만 해야 되고 너무 세게 하면은 내가 운동하기가 싫어지니까 너무 세게 시키지 말라고."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아 일 주일에 두 번 하셔야지 운동 효과가 나고요. 한 번 하실 때 그래도 땀 날 정도로 확실하게 하셔야지 운동 근육도 붙고 이러죠."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냥 일 주일에 한 번. 저는 그냥 운동선수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는 힘들면은 무조건 안 하고 저 이때까지 운동에다 돈 버린 게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몇 천만 원은 된다. 절대로 저한테 운동의 강도를 높이지 말고 자주 오라는 얘기 하지 마라. 그렇게 그냥 가서 가볍게 운동하는 걸로 일 주일에 한 번씩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이 동성 친구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운동 좀 하나 봐?"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근데 그거는 작게라도 꾸준히 계속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그거를 만약에 제가 계속 즐길 수 있고 재미나고 이런 것들을 막 고려해 가지고 베스트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그랬으면 아마 이때까지 못 했을걸요? 네. 거창하면 안 돼요. 복잡하면 안 돼요. 힘들면 안 돼요.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이한테 뭘 해 줄까를 고민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거창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준비를 많이 시켜야 되고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뭘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걸 아이한테 해 준다고 쳐 봐요. 그거는 내가 어른이니까 여유가 생겨 있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해줄 수 있다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부모가 그렇게 해 주는 걸 보면서 본인은 본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줬어요. 근데 나는 그만큼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자체는 아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는 본인의 인생을 끌고 나가는 동력을 어디서 가져와요? 본인의 힘으로 못 가져가요. 부모의 힘으로 가져간다고. 그럼 아이는 자기의 인생을 못 살아요. 대치키즈, 칠세고시 뭐 또 요즘은 뭐 보니까 뭐 운동도 하 아이스하키 축구도 말도 못 하죠? 그거를 아이가 아이의 힘으로 아이의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정말 강력한 욕으로 끌고 나간다면 그럼 내가 저 인정할게요. 그럼 그런 경우라면 아이가 그걸 안 하면은 정말 세상이 무너진다는데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해 주고 싶겠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좀 이거 좀 '야 이건 좀 자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야 이거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엄마 아빠도 너무 시간도 많이 뺏기고 힘들어.' 근데도 아이가 "안 돼. 나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아빠 나 이거 나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야. 나 이거 어떻게 해서든 돼 가지고 난 이거 하고 싶어." 하면은 인정. 그게 뭐 대치키즈가 됐든 칠세고시가 됐든 콩쿨이 됐든 주니어 무슨 팀이 됐든 그럼 인정. 그런 경우 없어요. 대부분 부모님이 유도하죠. 부모님이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근데 머리 안으로 부모 입장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강하게 깔려 있죠. 그럼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해야지 부모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인정과 사랑으로 크니까요. 근데 이거를 해야지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실제로 이걸 했더니 부모님이 되게 좋아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모님이 이 부담스러운 무언가를 시킬 때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대가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어야 해요. 근데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사랑해 줄 거야."라는 식으로 잘못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부모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대가성 관계로 유지돼요. 애정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출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때로는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때로는 이성 간의 사랑이기도 하고 예. 그냥 단순한 우정이기도 하고 아니면 즉흥적인 인생의 소소한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냥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때로는 나한테 약간의 손해가 될지도 몰라요. 혹은 그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이 쪼끔 그냥 덜컥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내 인생에 주는 안정감은 뭘까? 내가 이게 예측 가능한 걸까? 내가 이걸 했을 때 나는 이걸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기반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져요. 그걸 부모님이 만들어 줘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냈다 하면은 좀 더 오래 갈지 모르죠. 근데 부모님이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순간 아이는 아이 스스로 할 힘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뒤로 빠져요. 그게 은둔형 외톨이에요.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 다음에도 부모님이 그걸 다 끄집어내려 그래요. 그럼 아이는 더 못 나와요. 뭐 지금 이 순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더 내용들이 길어졌네요. 그렇습니다. 더블린님께서는 뭔가를 하려 할 때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냥 하다가 시행착오나 바가지 쓰기 싫어서 미리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아 비싼 손해가 아니라면 비싼 손해가 아니라면 가벼운 손해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음. 항상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더 커져 버리거든요. 비용이 더 커져 버리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자제품을 살 때 막상 모든 걸 다 알아봐 가지고는 되게 거창한 걸 딱 사요. 네. 근데 그 알아보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네. 비용도 더 높아져 버렸어요. 그때 항상 보면은 예 내가 써야 되는 영역보다 이 스펙이 커요. 오히려 그냥 한 단계 아래 등급 예 그냥 뭐 '혹시라도 이런 상황 생겼을 때 이런 게 좀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그 상황은 그때 가서 다시 고민해도 돼요. 제가 요번에 병원 이전을 했잖아요. 병원 이전을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결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결정 장애가 엄청 심하거든요. 예. 자꾸 그 누군가한테 의존하려 그러는 것도 있고요. 네. 덜 완벽해도 되는데 자꾸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은 돈이 더 들어요. 돈이 더 들어요. 돈이 더 들어요. 그냥 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가도 되는 거죠. 예. 자 금전아 님께서는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사는 게 재미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익숙한 데만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스릴을 왜 즐겨요? 예. 왜냐면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만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 인생은 다이나믹해져요. 그럼 재밌어지죠. 대신에 예 힘들 때도 있어요. 어 모든 건 다 예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명과 암이 있다고. 재미를 얻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외롭다고, 외롭다고 자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죠. 예.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지만 언제 한번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외로운데 응? 너가 이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만나 주지도 않고" 물론 안 만나 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자주 만나려고 그러시니까. 이러면 또 저희 부모님 섭섭해하실 텐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요즘 부모님 뭐 하고 지내시냐?" "야 아빠 엄마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지금 어디 여행 가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조용해요 보면. 조용하시면은 부모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께서 무언가를 하실 때는 저를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부모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고 할 일이 없고 이러면 예 그러면은 인제 주변 사람들 찾죠. 근데 그거는 뭐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예 제가 근데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무언가를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때로는 불효자죠. 기본적으로 불효자인가? 하여튼.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이 젊으실 때 저를 키울 때 자녀 중심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걸 원망하지 않아요. 자녀 중심으로 살지 않으신 거 원망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인생을 위해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본인들의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되게 이기적이고 뭐 사회적이지 않은 역할로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사셨던 것도 아니세요.
그냥 사회적인 역할을 위해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세요. 저는 그걸 존경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뭐 비욘디를 하건 진료를 보건 제가 강연을 하건 뭐 사회적인 활동을 하든 이런 것들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저희 부모님은 또 그 위에 선대를 보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를 따라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계속 그렇게 사셨으면 해요. 그냥 소소하게 사회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저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순간 저는 실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돈을 버시라는 게 아니고. 돈을 버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 어떤 역할이죠 그냥. '내가 인제는 그냥 쉴란다.' 하면 저는 '아 벌써요?' 약간 아직 건강하신데. 예. 그리고 아마 저희 부모님도 쉬는 걸 잘 못할걸요 성격상? 예.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크는 거죠 자녀 세대도. 저도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아마 제 자식이 뭔가 그래도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를 배워가지 않을까요? 그게 물론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겠죠.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신과 의사 한다 그럴 때 저희 부모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지금이야 뭐 좋고 부모님이 좋고 싫고 해 가지고 제가 이거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뭐 인제는 부모님도 뭐 어쩔 수 없죠. 정신과 의사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아마 제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살겠죠. 근데 다만 그 친구가 살아가는 방식 역시 제가 살려고 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냥 큰 방향과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서 열심히 사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게 그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보여줬으면 하는 게 그냥 저희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근데 요즘은 지금 이 순간도 참 어려운 게 예전에는 지금 이 순간이 당연했 다 좀 쪼끔은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뭔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걸 그냥 하면 됐어요. 받아들이면 됐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게 뭐 그것이 알고 싶다가 됐든 진료가 됐든 저의 개인적인 삶이 됐든. 근데 요즘은 가끔 어려울 때가 이제 저한테 주어지는 일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게 이렇게 시간대가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좀 난감해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건 거예요. 뭐 제가 방송하는 거에 시간이랑 그게 뭐 방송하는 거에 대해 시간이랑 저희 진료 시간이 겹쳤어요. 겹쳤는데 이게 두 개 다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인 거죠. 예. 근데 제가 진료를 좀 조정을 할 수 있거나 방송을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 그 두 개 중에서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면 조정을 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진료는 조정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예 그 방송 쪽에다가는 "아 제가 도저히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이럴 때는 참 어렵죠, 어렵죠. 예. 뭐 어찌 됐건 간에 그쪽에서는 저한테 쪼끔 아쉬우실 수도 있고 예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근데 저한테서는 중요한 가치지만 거기서 우선순위를 또 맞춰야 되니까요. 때로는 진료를 조정할 때도 있어요. 조정이 가능할 때는 제가 진료를 조정하죠. 근데 진료를 도저히 조정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 거죠. 거기서는 결국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의 영역? 그게 '지금 이 순간에서의 선택을 좀 가져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아 유이 님께서는 제품 같은 거 살 때 전자기기 살 때 '금방 더 좋은 신제품이 나오죠.'라고 생각하신 걸 보면 맞죠? 제가 제일 좋은 걸 사고 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장 좋았던 물건은 좀 지나가 버린 물건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예. 음.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님께서는 "윤희 님 똑똑하고 자주적인 윤희 님 자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녀가 아마 윤희 님 자녀분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신 것 같네요. 어 승환홍 님께서는 "저는 독립은 하고 싶은데 금전적인 문제로 겁이 나서 홀로 서기 겁이 나네요."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중간에 걸쳐가는 과정이 있죠. 저한테 오는
친구 중에 한 명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혼자 살 자신이 없대요. 음. 이때까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았는데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했대요. 응? 왜? 벌써? 나이는 20대 초반이에요 심지어. 그렇지 않죠.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한 건 그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자. 너가 혼자서 모든 걸 다 살아나기 위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너가 용돈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거를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부터 가져 보자. 부모님한테 의존하면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 바로 독립해 가지고 인제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살아가야 된다. 아 그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중간 단계가 있죠. 그 중간 단계를 거쳐가면서 서서히, 서서히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 역시도 부모님한테 돈 손 안 벌리고 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요. 예. 그전까지는 중간중간 힘들 때는 부모님이 도와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니죠. 제가 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할 땐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드리 뭐 부모님께 도움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는 제가 제 힘으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려고 애를 쓰죠.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승환 님께서도 겁부터 내시기보다는 작은 뭐랄까요? 경제 활동이라도 작은 경제 활동이라도 그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일 주일에 2-3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 최저시급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때로는 뭐 가족들 모였을 때 내 돈으로 밥 한번 내고 그 정도여도 충분해요. 그게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냥 내가 이게 떠올랐을 때 '해야 된다.'라고 느꼈을 때 바로 알아보고 가장 그냥 단순하고 가장 쉬운 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아 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을 때 그냥 '이거 있으니까 이거 하자.' 정도로만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했다가 하다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아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바꾸면 돼요 그때. 예. 왜냐면 이게 나한테 아주 귀중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만 하는 데까지는 버텨야죠. 하는 데까지는 버티고 그다음에 '아 이건 할 만큼 했다. 내가 정말 할 만큼 했다. 버틴 만큼 버텼다.' 하면 그만두고 다른 일도 알아보셔도 돼요. 그때는 내가 약간의 경력도 생겨 있고 약간의 노하우도 생겨 있으니까 또 다른 거를 하고 일을 해 나가는 게 좀 더 수월해지겠죠. 슬림 님께서 슬라임 님이군요. 슬라임 님께서 "죽음을 생각하라. 멘멘토 모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은 멘멘토 모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 그런 개념이죠. 왜냐면 나한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의 삶을 나름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되게 절망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때로는 눈앞이 깜깜하다고 느낄 때도 그냥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죠. 왜냐면 죽음 이후의 세상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삶은 또 바뀌어져 있어요. 음. 상황은 또 바뀌어져 있다고요. 내가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그 순간 내가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갖춰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지도 몰라요.
때로는 그 누군가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죠. 때로는 그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내가 그냥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내 앞에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내는 거죠.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나가잖아요. 안 그래도 어제도 촬영을 하고 왔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부부들을 만나요. 때로는 답도 안 나오는 부부도 있어요. 네. 그래도 같이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래도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없을 땐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역시도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상대방도 긴장해요. 결혼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면서 다 살아야지? 네, 그런 건 없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어린아이는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야 해요.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이는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감당해야 돼요. 그걸 부모가 다 해줄 수 없어요. 그 과정에서 자녀가 아플 수 있죠. 좌절할 수 있죠. 쓰러질 수 있죠. 때로는 되게 부모를 원망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자기 인생이니까요. 어느 순간 시점이 오면 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거기서 자녀가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려고 그러면 자녀의 인생은 망가져요. 망가진 채로 그냥 계속 가 버리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살이라는 걸 생각할 때 나 혼자만 괴로워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남들이 연관되어 있죠. 내 소중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책임져야 되는 거를 책임질 자신이 없거나 나 혼자 산다 그러면은 뭔들 못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인 기대치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그게 나한테는 독이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정치인분들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상황이 됐을 때 정치인이라면 그 책임을 그 비난을 감수해야죠. 도망치는 게 아니고. 설령 감옥을 가더라도 그게 살아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마치 내 인생이 그 누군가가 나를 비난했을 때 다 망가져 버린 것 같고 가치가 없어진 것 같고 못 살아갈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건 오만이고 망상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게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 비난받을 용기, 그리고 내가 삶이 비록 내가 생각한 것만큼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들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내가 사는 이 순간 하루하루의 삶은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삶의 삶에서의 삶에서의 축적이라는 게 생겨요. 그게 경험이고 경륜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이죠. 남들과 상관없이, 남들과 상관없이.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는 것. 네. 좀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쓸 거고요. 물론 저도 뭐 앞으로의 인생이 뭐 순탄치는 않겠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도 그렇게 물론 남들이 봤을 때는 뽀사롭게 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저도. 네.
저희 부모님은 일정 부분 아실걸요? 제 아내도 어느 정도는 알 거고요.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수 있겠죠. 그래도 어떡해요. 살아야죠. 그래도 어떡해요. 살아야죠. 어르신들의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못 죽어서 산다."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못 죽어서 산다. 주어져 있으니 산다. 아침에 눈 떴으니 산다." 그렇게 살자고요. 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모르겠어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내 인생은 되게 절망이다. 내 인생은 되게 좌절이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야 될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어떤 행동이 있다면 네. 그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게 진짜 그냥 밖에 나가서 한 바퀴를 돌고 오는 거든 햇볕을 쬐는 거든 아니면 아주 가벼운 일을 하는 거든 아니면은 그냥 그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는 거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걸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유이 님께서 "제 인생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쵸. 맞아요. 그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암을 겪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게 사세요. 절망하지만 나한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네. 지킴이 사랑방님께서 "나를 위해 행동하시길." 이렇게 하신 거죠. 자 10시 11 시가 좀 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이 좀 오바되고 마네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기는 해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기는 하네요. 아이 그 주제를 좀 가벼운 걸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네요. 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정신과 의사의 세상 읽기 시간으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은 4월 이제 마지막 입니다. 또 5 월이 다가오니까요. 한 주 시작 그리고 한 달의 마지막 주 잘 지내시면서 또 삶 가운데 행복과 행운과 또 하루하루의 꾸역꾸역의 삶이 쭉 지속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의사 이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